자, 계속해서 뇌하수체 항진증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거인증, 말단 비대증, 그 다음에 코스인병 성기능 장애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 줄로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쿠싱병이라고 해서 쿠싱 증후군의 한 형태이고 호염기 세포 종양으로 인해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고 그 결과 부신피질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성기능 장애, 뇌하수체 종양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과잉 분비를 해서 어린이에게 성의 조숙을 초래하고 과량의 프롤락틴 호르몬을 분비해서 무월경이나 유즙 누출증, 갈락토리아라고 해서 이 젖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유즙 누출증이라고 하죠. 그러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뇌하수체 저하증 한번 봅시다. 원인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가지나 그 이상이 결핍이 되어서 초래를 한다는 거죠. 전엽과 후엽의 모두에서 호르몬 분비가 안 될 때를 범하수체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하이포피튜터리즘이라고 하는데 뇌하수체 저하증의 원인은 뇌하수체 절제, 비활동성인 종양인 비분비성 뇌하수체 종양, 성장 호르몬 분비 결핍, 분반 후 뇌하수체 괴사, 뇌하수체 경색증, 유전 장애 및 외상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하증은 75%가 파괴될 때까지도 뇌하수체 기능 부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뇌하수체 저하증의 증상과 징후를 보면 외소증, 드와이피즘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난쟁이증이라고 했죠. 선천적인 성장 호르몬의 결핍이나 뇌 종양의 증식, 뇌막염 및 뇌 손상이 어렸을 때 나타나서 성장이 저하된 결과입니다. 조기에 진단만 되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성 부신 피질 부전, 뇌하수체 샘에서 HTH 합성이 감소되어서 결과적으로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메티라폰 검사가 있는데 이 메티라폰은 부신에서 하이드로콜티존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점액 수종, 뇌하수체 샘의 절제나 병리적 파괴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TSH의 결핍을 일으키고 갑상샘 저하증인 믹세데마, 점액 수종을 일으키게 되죠. 성장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FSH하고 LH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족이 되면 불임증이 초래되고 성용 및 2차 성징이 감소하게 되죠. FSH나 LH 합성이 감소된 여성에게는 불임증과 무월경이 나타나고 이 호르몬이 부족한 남성은 정자 형성이 감소되면서 고환이 위축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뇌하수체가 파괴되거나 뇌하수체 절제 후에 오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부족은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고칠 수 없는 영구적인 불임증을 초래하죠. 자, 그렇다면 진단은 성장 호르몬 분비 부족이나 과잉을 확인해야겠죠. 성장 호르몬 수준을 검사합니다. 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이면 말단 비대증을 의심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 인슐린 톨러런스 테스트예요.
왜 인슐린 톨러런스 테스트라고 하냐면 인슐린을 투여를 해서 검사하는 건데 인슐린 투여를 해서 저혈당을 유도하고 인슐린 투여 후 30분, 60분, 90분 후 혈액을 채취하여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성장 호르몬이나 콜티졸 수치, 혈당 수준의 변화를 평가하죠. 정상에서는 성장 호르몬 수준이 기본 수준보다 2배에서 3배 상승해야 하지만 성장 호르몬 결핍에서는 반응이 정상 이하로 나오거나 혹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혈중 IGF-1, Serum Insulin-like Growth Factor 1.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국가고시에. 자, 혈중 IGF-1 수치가 높으면 말단 비대증을 의심해야 돼요. 만약 이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경구로 포도당을 투여 후에 성장 호르몬 수치를 측정을 하는데 포도당 부화 후 성장 호르몬 수치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말단 비대증으로 확진을 합니다. 그 외에 시상하부와 뇌수체의 종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공명 영상이 시행이 되죠. 투여하는 약물을 알아보면 말단 비대증 치료에 성장 호르몬 억제 인자라고 해서 소마토스타틴 아날록스 혹은 성장 호르몬 수용체 기량제, 도파민 기량제, 도파민 작용제가 사용이 되는데 이 약물이 성장 호르몬의 수치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의 보조 요법으로 약물을 투여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 억제인자는 옥트레오타이드입니다. 프롤락틴 호르몬의 분비 증가만 있고 뇌하수체 종양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브로모크립틴과 같은 도파민 작용제거든요. 브로모크립틴. 이런 도파민 아고니스트, 작용제 등의 약물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완전한 관해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단독으로 혹은 성장 호르몬 억제인자와 함께 투여할 수가 있고 종양으로부터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뇌하수체 저하증 시에 성장 호르몬, 콜티코스테로이드, 갑상센 호르몬, 성호르몬과 같은 부족한 호르몬 대체 요법이 요구가 되는데 소마토트로피는 성장 호르몬 대체 요법에 이용이 되죠. 수술, 뇌하수체 장애의 주요 원인이 만약에 뇌하수체의 종양이다. 그럴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데 이것을 저평동 경유 뇌하수체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부분 또는 전체를 절제를 하는 거죠. 전신마취하에서 반좌의 자세를 취하고 수행하는 현미경적 수술을 말하는데 윗입술의 안쪽을 절개해요. 그래서 저평고를 통해 터키 안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뇌하수체가 있으니까 샘이 제거된 이후에는 근육 이식을 해야 하는데 보통 대퇴의 앞부분에 있는 근육을 떼어서 이식합니다. 경뇌막을 싸서 뇌 척수액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육 이식을 하죠. 절개 부위가 봉합된 후 비강을 막은 패킹이 빠지지 않도록 코 아래 드레싱을 하고 이 방법으로 종양 제거가 불가능하면 전두골 경유, 머리뼈 절개, 트랜스프론탈 크레니오토미를 시행을 하고 방사선 요법은 수술 전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또한 수술이 불안전하거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환자인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전 간호를 보면 환자와 가족에게 수술 전 기간부터 심리적 지지와 편안함을 제공해야 하고 이때 간호사는 진단에 대한 환자의 반응,
수술에 대한 기대, 지침에 대한 필요, 퇴원 후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서 어세스를 해야 됩니다. 바이탈 사인, 체중 및 신경계 사정을 실시하고 이 결과가 수술 후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신경계 사정 시 양측 동공 크기의 동일성 및 빛에 대한 반응 정도, 양손에 쥐는 힘과 동일성, 의식 수준, 시간, 장소, 상황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진압력,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 시력과 시야 등을 확인을 합니다. 또 유치도뇨관이나 IV 라인 그런 거를 필요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환자를 준비시키죠. 자, 수술 후에 예측될 수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기침, 재채기, 또 코를 푸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수술 전날에 콜티졸을 주사로 투여합니다. 수술에 올 수 있는 부심피질 기능 부전을 예방하고 또 수술에 보다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술 후 간혹 뇌부종과 두개내압 상승의 징후, 혈압이 상승되거나 맥박수가 감소되거나 동공이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수술 후에는 터키 안장의 압력을 낮추고 두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환자 침대머리를 30도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극 호르몬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신 피질 부전이나 갑상샘 저하증을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수술로 어떤 일시적인 ADH가 결핍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붕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하고 만약에 시간당 요 배설량이 200ml 이상이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비중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1.005 이하이면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뇌수술의 합병증인 뇌막염의 징후로서 체온이 올라가거나 심한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목에 어떤 경직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노티파이 해야 되죠. 저평동 경유 뇌하수체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자주 구강간호를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입술에 윤활유를 발라줘야 됩니다. 수술 후 시신경과 시신경 교차를 압박하는 혈종의 형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력, 시야, 안구운동, 동공 반응을 사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뇌척수액 누출과 비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평동굴에 꺼즈 심지나 풍선 카테타를 넣을 수가 있는데 24시간 후에 대부분 제거되지만 만약에 출혈이나 뇌척수의 리키즈, 누출이 있다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바로 빼면은 안 되죠. 2, 3일 정도 지나서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런 패킹을 제거 후에 코에서 콧물이 흐르는지, 코에 분비물이 많은지, 그럴 경우 노티파이 하고, 코에 분비물이 많은 경우 보고하고, 장액성 분비물은 이게 뇌척수, 그냥 콧물인지 뇌척수액인지 그거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실로 보내야 합니다. 뇌척수액에 누출이 있는 경우 머리를 올려야 되고 침상 안정 취하고 대부분 한 72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만 지속될 경우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척수천자를 매일 시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수술 후 48시간 동안 코로 공기를 들여 마시지 않도록 하고 심한 기침, 재채기, 배변 시 힘주기를 피해야 하죠. 뇌하수체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남은 생애 동안 콜티존을 투여해야 합니다. 이 약물 복용으로 위장 자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유나 식사 혹은 제산제와 함께 섭취하도록 가르칩니다. 만일 위험 증상이 자주 있거나 검은 변 혹은 변에 혈액이 섞인 경우에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교육합니다. 환자에 따라 갑상샘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투여도 필요할 수가 있고, 또 다뇨증과 같은 유분증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절제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중요한 책임은 호르몬을 안전하게 자가 투여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호르몬 임밸런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불균형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병원에 오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